네, 자, 마켓플러스 순서입니다. 시장의 안목을 키워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센터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난주 충격을 딛고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좀 우려는 좀 기호였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좀 하락을 했던 게 오히려 좀 매수 기회였는지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 오늘 시장의 흐름인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센터장님? 네,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최근까지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3,000에서 3,300포인트의 밴드 내 등락 흐름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다양한 호황제가 맞물렸지만 사후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됐던 상황이고요. 하반기 시장은 상반기 대비해서 업사이드 여력 있다라고 보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실 때 작년과 같은 대세몰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시속 게임 흐름으로 시장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하나하나 변수를 좀 구분해서 보면은 매크로 관점에서 경기 회복은 긍정적이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 측면 하에서는 부양 기준은 긍정적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 내 펀더멘탈 보면 실적 호전되는 부분, 반대로 시장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대비 높다라는 또 한쪽에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매수하지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러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변수에 초점 두면 주가가 상승으로 화답하지만은 또 일순간에 부정적인 환경이 부각되면 단기간 가격 조정 수반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박스권 구도의 연장선에서 일진일퇴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배팅보다는 종목 선정을 통한 알파 창출에 초점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긍정 변수, 부정 변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7, 8월을 비롯한 하반기 시장은 조금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작년 연말과 같은 대세 상승장은 올 수가 없어서 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좀 분석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이렇게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그 주요 변수들 또 시장에 영향을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예, 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음. 부분은 결국 실적과 금리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 내에서의 실적 호전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하반기 실적이 기존 전망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이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은 연말까지 보면은 금리가 재차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시장 내 유동성 환경에 좀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서 금리 흐름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모멘텀이 정점 이제 통과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 실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아, 증가율 자체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보면은 둔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는 잠재 성장 상회하는 실제 성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도 중요한 변수인데 아마 8월이나 9월 중에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또 테이퍼링의 시작은 내년 연초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장에 많이 알려진 뉴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 정도의 영향에 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 델타 변이 이제 확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존의 리오픈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델타 변이 확산이 또 일반적인 내수 활동에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가 간에는 하반기 중에 경기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여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유니콘 기업들 상장하는 부분인데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러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큰 기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발행 시장에서 흡수한다라는 우려감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참여가 오히려 증가할 이러한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반기 센터장님이 보고 계신 가장 큰 최대 변수는 실적과 금리이다.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죠. 실적과 함께 또 금리가 지금은 하락 추세이지만 언제 또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실적과 금리를 챙겨보자라고 하셨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게 테이퍼링인데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또 신흥국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센터장님이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얘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연초에는 1.5까지 오르고 뭐 1.7, 뭐 혹여는 2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좀 하락 추세로 내려가면서 1.3, 1.2 이하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뭐 다시 1.3% 정도로 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다시 이렇게 좀 하락으로 가다 보니까 경기도나 우려감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정점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센터장님? 예, 금리 네, 변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기 모멘텀의 정점 통과에 대한 우려감, 또 최근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 또 연준의 도비시한 이 정책 성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여기에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설정과 관련된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거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의 이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가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이제 금리 하락세가 좀 이어졌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요인, 또 정책적인 부분,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가세한 결과로 좀 볼 수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일회성 요인을 좀 제외한다면은 미국 금리 하락의 핵심은 경기 모멘텀의 정점 통과로 좀 봐야 하는데 기저효과가 반영된 증가율의 수치로만 본다면 3분기 이후에 경기 모멘텀의 둔화로 좀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미국의 실제 성장은 잠재 성장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리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고요. 하반기 또 연말로 갈수록 금리는 재차 이제 상승 흐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틀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어요. 금리가 또 하락 쪽에서 상승으로 무게를 튼다면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들어요. 자, 그러면 잠시 좀 바이든 대통령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행정명령이라던가 미중 간의 갈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전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 정책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의회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르면 8월 휴회를 앞두고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좀 제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당초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2조 2천억 달러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었지만은 공화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조 달러 수준으로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회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인프라 투자가 10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연간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1,00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일종의 마중물을 제시한 상황이고 민간 쪽에서 친환경 그린 투자가 맞물린다면은 큰 그림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사이클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계속 두고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프라 포함한 친환경 투자가 비단 미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유럽과 중국 또 국내까지 망라해서 글로벌 투자 사이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장기 테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본재나 산업재가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재평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큰 상승 동력을 제공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친환경 테마, 중장기 테마로 좀 계속해서 끌고 가도 좋을 것 같다.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네. 뭐 4단계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우려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뭐 전염력은 높다고 하지만 치명률이 낮아서 증시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거리두기가 뭐 강화된다던가 봉쇄가 연장되면 어쨌든 경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시장에 리스크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약 55% 정도 높지만은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면 기존 백신들이 여전히 높은 예방 효과 보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국의 데이터를 보면 이전의 재확산 사례하고는 달리 1회 백신 접종만으로도 확진자 증가가 입원율이나 사망률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늦어도 7, 8월 중에 2차 접종이 빠르게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델타 변이가 하반기에 선진국가의 경제 정상화 궤적을 바꿀 만한 이러한 위협 요인으로 진행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대응해서 락다운 강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신흥국가 간의 경기 격차는 좀 확대되는 이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서 1, 2개월 정도는 달러가 신흥국 통화 대비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이 등락이나 방향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좀 보는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반기에도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뭐 금리도 신경 써야 되고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테이퍼링 이슈까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하반기 시장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좀 어렵게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신흥국보다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네. 상반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 또 경기가 살아나면서 방어주 대비 민감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또 리오픈 기대가 올라가면서 언택주 대비 컨택주의 주가가 우위를 점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주, 민감주 또 컨택 관련된 종목 이러한 쪽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좀 떨어지고 또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성장주하고 언택 관련된 종목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판단이 매우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됐고요. 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스타일을 대안으로 삼아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반기에는 스타일 구분을 좀 하지 말고 민감주가 됐건 성장주가 됐건 실적주가 됐건 이 내에서 선별하고 압축 대응하는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보면 저희는 구리 가격보다는 원유에 대한 가격 전망이 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경기 민감주 볼 때는 유가와 연관된 이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화학, 더 나아가서 건설업종 같은 쪽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BBIG로 대변이 됐는데 이 내에서도 게임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보다는 배터리 업종이나 플랫폼 업종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성장주 내에서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적주를 보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우위를 갖고 있는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 자동차 업종이 가장 부합하는 실적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 전략적 대응의 핵심은 특정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각 스타일의 대표 주자를 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에서 종목 찾기가 더욱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하반기에는 민감주, 성장주, 컨택트주 스타일 구분하지 말고 스타일 내에서 대표 종목들을 가져가자. 예를 들면 에너지 화학이라던가 성장주 내 차별화 종목을 가져가고 또 자동차 종목은 유망하게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또 투자자분들에게 해답을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